네, 이번 시간은 협상관리부터 갑니다. 우리가 뒤에 갈등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간호조직 안에서 관리하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겠죠. 병원 조직과 간호조직 간의 갈등, 또 뭐 간호조직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 뭐 여러 갈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 대처 방식, 교재에 없지만 참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쪽을 우리가 상대방 만족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자기 만족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갈등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어느 정도 만족을 추구하는가, 나의 만족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갈등 대처 방식을 우리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쯤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강압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압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통과시키는 거죠. 이것이 강압에 해당되겠고요. 여기쯤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협력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협력. 그래서 자기 만족과 상대방 만족을 최대로 추구하도록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해당되는 것이 해당되는 게 자기 만족 어느 정도 양보받고 그래서 타협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협상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협상. 그 다음에 여기쯤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 만족이나 상대방 만족 다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가 여기쯤에 해당될 거고요. 여기쯤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수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용.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을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5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거는 갈등 대처 방식 중에서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협상. 어느 정도 양보받고 그래서 타협선에서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우리가 대처 방식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협상할 때 우리가 전략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협상 전략은 여러분들 협상할 때 가급적이면은 협력의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타결하려고 하는 전략을 뭐냐면 요거를 윈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협상을 하긴 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결하려고 하는 전략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상을 하긴 하되 강압적으로 타결하려고 하는 전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면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 희생시켜서 타결하려고 하는 전략을 우리가 협상 전략을 윈로즈라고 그러겠죠. 윈로즈 전략이라고 그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협상 그 자체 양쪽이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손해를 본 상태에서 타협선에 이르려고 하는 그 전략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즈라고 합니다. 로즈 전략. 그래서 협상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할 때 전략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뭐냐?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윈윈 전략. 가급적이면은 협상을 하긴 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주로 나올 거냐? 여러분들 협상 개념은 이 개념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가 협상이 나올 때 가급적이면은 협상 전략은 이 윈윈 전략이 바람직한 거죠.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타결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의점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어딜 보시냐면 뭐 협상 과정 이런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우리 교재의 협상 전략이라던가 협상 시의 유의점이라던가 성공적인 협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던가 이게 다 뭐하고 관련성이 있는가? 얘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협상 전략. 그래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어떤 유의점과 어떤 요건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협상 전략. 그러면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타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조직 내 의사소통 기능은 정보 전달 그 이상의 기능을 한다. 의사소통은 잘 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협상할 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적으로 하면서 타결을 보려면은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의도를 명확히 파악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쉽고 구체적으로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거고, 뭐 회한해야 되고, 전달자 신뢰가 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신용이 있어야 될 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위민 전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직접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끔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경청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신뢰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또 개방적인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는 개방적인 분위기, 태도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또 너무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유머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조직에서 협상 시 유의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목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 된다.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사람의 위치 상황도 알아내야 된다.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능한 한 교섭의 여지를 허락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되고 협상 끝에 명확한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성공적인 협상대가 되기 위한 조건, 이것도 따로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연결해서, 그죠? 철저한 준비, 신뢰감,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 또 의사소통 능력, 관련된 지식과 정보 이런 게 꼭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쭉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상은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갈등 대처 방식 중에 협상은 어느 정도 양보하고 그래서 타협선에서 이루려고 하는 시도의 대처 방식을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상을 관리할 때는 우리가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 전략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거는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선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는데 지금 협상에 대해서 본 거죠. 협상 관리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어떤 특정인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외적 사건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다는 것. 우리가 늘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 능력이 더 높아지고요. 대처 능력을 더 향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호조직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스트레스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첫 번째가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의 스트레스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조직과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가 과다하다, 또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 즉 교육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던가, 물자가 부족하다던가, 또 부적절한 기구와 시설, 또 인사관리가 불합리하다, 보상이 부적절하다, 관리 스타일이 너무 강압적이다, 또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할 수행과도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역할과 관련해서는 역할이 모호하다, 또 간호가 아닌 업무가 많다, 또 역할 기대가 불명료하다던가, 자율성이 부족하다던가, 책임 수행에 요구되는 결정권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 직무와도 관련돼 있겠죠. 간호 직무와 관련돼 있는데 간호사는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런 면에서 그 다음에
그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 휴일에나 밤에도 근무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조직과 관련된 것, 역할과 관련된 것, 직무와 관련된 것, 개인과 관련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도 관리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에도 영향이 있지만은, 조직에서 업무 성과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개인 차원에서도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직 관리를 통해서도 관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호사의 스트레스 원인을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조직 관리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는 게 있고 관리될 수 없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 조직 관련과 역할 수행 관련과 이런 것들은 조직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다하다.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지식 너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급변하는 환경에서 간호 업무 하는데 지식 기술이 너무 뒤처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훈련을 통해서 보강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 또 보상이 부적절하다. 예, 보상 적절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역할이 불명확하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간호가 아닌 업무가 많다. 이런 것들은 비간호 기능을 많이 분류해서 제거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 의사결정권이 부족해서 온다. 그러면은 그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관련 요인과 역할 수행 관련은 조직 관리를 통해서 우리 간호관리자가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관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직무 특성. 여러분들 간호전문직의 특성상 아픈 환자 대상으로 하고 교대 근무해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직 관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요. 근데 개인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은 개인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전략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맞는 전략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스트레스 원인 중에 개인적인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쭉 소개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체가 스트레스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인지를 재구조하는 것, 재인식하도록 하는 것, 정신이나 신체, 사회적 지지 체계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체나 정신을 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용할 수 있죠. 그 밖에 일상생활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 즉 운동, 시간 관리, 주장 훈련,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보기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인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디서 될 가능성이 있냐면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개인적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관리자가 조직 관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와 관련된 원인은 그러냐면 조직 관련, 역할 수행 관련은 관리자가 관리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 관리, 역할 수행, 우리의 조직적인 측면, 역할 수행과 관련된 측면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아마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전략도 나올 수 있지만 조직이나 역할 수행 관련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갈등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갈등 관리. 갈등도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특수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갈등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걸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은 다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또는 우리가 심리적인 좌절이나 욕구 좌절의 총체다. 이렇게 우리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어떤 요소만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해결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도 긍정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갈등 해소, 스트레스 해소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갈등 관리다, 스트레스 관리다. 관리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잘 관리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소라는 용어보다는 관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건의료 조직 내에서는 보건의료 조직 내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그 밖의 인력은 갈등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기업 조직보다. 예, 왜 그러냐? 우리가 보건의료 조직 같은 경우는 하는 업무가 서로 의존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뭐 의사의 진료, 간호 업무 관련성이 아주 높잖아요. 상호의존성이 높다 보니까 뭐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밖에도 조직 구조의 특징의 차이를 가진 전문직인 여러분들 병원 조직 안에는 일반 행정 체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체계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원화된 체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의료 전문직은 자율성의 욕구가 있고 전문 지식을 중과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문직의 특성상 자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걸 결정해서 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점도 갈등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등등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우리 다른 그 보건의료 조직 안에서 다른 업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유발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갈등의 유형과 수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등의 유형과 수준 이 부분도 문제로 우리가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갈등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학자마다 갈등을 분류할 때 다 똑같이 분류하지 않죠.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어디다 메모해 두시자면 여러분들 갈등의 유형을 분류할 때요. 갈등의 수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 수준에서 개인적 갈등, 그 다음에 개인 간, 여러분들 만약에 최고관리자가 어떤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결정하는데 스스로 겪는 갈등이다. 개인적 갈등인 거죠. 그 다음에 개인 간 갈등이 있겠죠. 뭐 수간호사와 간호사, 간호사 대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개인 간의 갈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집단 간 갈등이 있겠죠. 집단 간 갈등 뭐 진료 집단과 간호 집단 또 간호단위 집단 대 간호단위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수간호사 집단 대 간호사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집단 대 집단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직 간 갈등. 만약에 병원 조직과 노동 조직, 뭐 노동조합 이런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직 간 갈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유형을 분류할 때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개인적 개인 간, 집단 간, 조직 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개인 간이나 집단 간 갈등은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분류할 때 만약에 우리가 특히 요 집단 간 갈등 중심으로 문제가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집단 간 갈등은 크게 공식 집단 대 비공식 집단 갈등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조직 안에 보면은 크게 집단을 둘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공식 집단이 있고 비공식 집단이 있는데 공식 대 비공식 집단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 집단 안에서도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수직 집단 간의 갈등이 있겠죠. 수직 갈등이 있겠고 예를 들자면 수간호사 그룹 대 간호사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직 집단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평적 갈등이 있겠죠. 수직적 갈등이 있겠고 수평적 갈등 우리가 간호 단위 집단 대 간호 단위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평적 갈등 뭐 간호사 집단 대 뭐 진료 담당하는 의사 집단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수평적 갈등쯤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갈등이 있어요. 수직 수평 간 갈등 그죠?
여러분들 수직 집단 대 수평 집단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간호조직에는 개선조직이라는 게 있고 막류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간호사는 개선조직, 그 다음에 무슨 교육 담당, 교육 담당 간호사 또는 질보장 담당, 기획 담당 이런 사람들이 막류 스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수직 개선에 속한 사람과 막류에 속한 사람의 갈등쯤이 수직 수평 갈등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집단의 갈등도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는구나 하는 것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갈등, 우리 집단 간 갈등은 왜 발생되는가? 갈등의 원인 봅시다. 원인을 보자면 여러분들 상호 의존성이 클수록 우리 집단 간의 상호 의존성, 우리 업무의 의존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따로 독립이 돼 있다면은 갈등이 크지 않을 텐데 의존이 크다면 갈등이 클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의존성이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던가, 그 다음에 집단의 지위가 다르다던가, 지위가 다르면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위가 다르다던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던가, 인식이 다르다던가, 이럴 때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할이 모호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두 집단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많다. 그러면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또는 역할이 모호하다. 모호함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명료하게 설정해 주면은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모호한 것도 원인이 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다던가, 예를 들자면 우리 병원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간호부 예산과 진료부 예산을 이렇게 배정할 때, 또는 간호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간호 단위의 예산을 이렇게 배정할 때, 이럴 때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확한 지각도 원인이 되고, 우리 교재에 없지만 몇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정보가 잘 흐르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으로 보자면 집단 의사결정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결정하면은 집단 간의 갈등 많지 않겠죠. 근데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 의사결정이 많다. 즉 공동 의사결정이 많다던가, 그다음에 자원이 부족할 때, 자원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자원을 우리가 분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자원을 분배해야 될 때라던가, 그 다음에 부문화의 정도, 이렇게 쓰세요. 부문화의 정도. 우리가 조직의 규모가 커져서 부서가 많아진다. 집단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서가 많아지면은 부서 중심의 활동, 즉 부서 이기주의, 우리 부문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간의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에서 났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자가 우리가 집단 간의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데, 집단 간의 갈등은 왜 발생되는가? 원인을 이해하셔야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원으로 보자면 부족할 때, 의사결정으로 보자면 공동의 결정이 많을 때, 이런 거. 그리고 의사소통으로 보자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부서가 분리될 때, 통합될 때가 아니라 분리될 때 부서가 많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할로 보자면 역할이 모호할 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인을 일단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갈등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갈등은 꼭 부정적인 요소만 있거나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긍정, 부정, 오늘날에 와서는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기능, 역기능 다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순기능, 역기능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갈등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우리가 빈 공간 어디에다가 메모해 둡시다. 요것도 문제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갈등에 대한 관점, 이렇게 쓰시고, 갈등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처럼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갖고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갈등에 대한 관점의 발전사를 보자면, 우리가 전통적
예, 관점. 여러분들 전통적 관점은 그 관리론 중에서 인간관계론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저 앞에서 관리론 했었었죠. 인간관계론. 여러분들 인간관계론에서 우리 사람의 초점을 두고 연구된 이론인데 이 인간관계론에서 갈등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를 전통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관계론 학자들이 봤더니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조직의 부정적인 영향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역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관점은 역기능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등은 항상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통적 관점에서는 갈등이 역기능만 하기 때문에 갈등 관리의 초점이 뭐냐? 갈등을 아예 예방하거나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갈등 제거를 강조합니다. 갈등 제거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이 행동광. 여러분들 이 인간관계론 다음으로 나온 관리론이 행동과학론이거든요. 행동과학론이 갖고 있었던 관점을 행동과학적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관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동과학론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요 행동과학론 학자들이 우리 갈등에 대해서 연구해 봤더니 요 전통적 관점에서는 역기능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동과학론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갈등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과학론과 관련돼 있으면서 과학론과 관련돼 있고요. 요거는 불가피 관점이에요. 불가피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통적 관점처럼 역기능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사람이 있는 곳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 관리가 제거가 아니라 그냥 갈등은 수용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갈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 제시한 관점이 현대적 관점이에요. 현대적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현대적 관점은 현대 관리 이론에서 제시한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이론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현대 관리 이론하고 관계 있는데 현대 와서 보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꼭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의 차이냐면 갈등이 현실적으로 잘 해결되면 순기능, 그렇지 않으면 역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갈등 관리를 현실적으로 잘 해결함으로써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관점은 순기능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결국 갈등이라는 것이 꼭 나쁜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 역기능을 다 갖고 있대 잘 관리만 하면은 우리가 조직 발전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갈등의 적정 수준이에요. 적정 수준. 여러분들 갈등이 너무 없는 사람도 발전하지 않고 갈등이 없는 조직도 발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좀 더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갈등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강조하는 게 현대적 관점입니다. 요거는 일단 꼭 짚어주셔야 돼요. 교재 나오지 않았어도 가끔 언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 아무 얘기 없으면은 현대적 관점의 갈등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갈등의 기능 중에 우리가 순기능을 강조한다.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절한 정도의 갈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갈등이 없으면은 오히려 관리자가 갈등을 조정하기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상위직을 외부에서 모집해 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현대적 관점에서의 우리가 갈등을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날에선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갈등의 순기능, 역기능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순기능적 기능하는 갈등이 따로 있고 역기능적 기능하는 갈등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의 결과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순기능,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역기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보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순기능이냐면 조직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활동력이 증가됐다, 혁신 풍토가 조성됐다, 뭐 도전적인 분위기가 상승됐다던가 다양성과 창조성이 증가됐다던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갈등의 결과가 우리가 편견이 증가됐다. 즉 조직의 목적과 다른 어떤 소외되는 의식, 편견이 많이 증가됐다던가 파벌이 형성됐다던가 상호 불신만 증가됐다던가 리더가 너무 독재적으로 변화됐다던가 또 공식화, 구성원들 통제하기 위해서 공식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물이 나타났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역기능, 순기능에다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응집력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응집력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충성심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문제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집단 간 갈등이거든요. 집단 간 갈등. 조직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 집단끼리의 갈등의 결과물이 우리가 이 응집력이나 충성심이 집단 안으로, 집단 안에 그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나 응집력이 더 공고히 되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은 다른 집단을 더 경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조직 목표 달성에는 저의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응집력과 충성심이 집단 내로 향했다. 요거는 역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집단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조직에 대한 응집력이나 충성심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거는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기능인가 순기능인가 요거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유념해야 될 것이 요 응집력이라던가 충성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집단 안으로 향한 걸 설명했는지 조직으로 향한 걸 설명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순기능이 될 수도 있고 역기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단 간의 갈등을 관리할 때 관리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갈등 관리도 이 정도 우리가 다루고 넘어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자기주장 행동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기주장 행동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기주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기주장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서 의사소통 기법 중에서 자기표현 기술이라는 게 있었었죠. 자기표현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주장 행동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소통 기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기주장 행동, 주장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장 행동이 있고요. 주장 행동. 여러분들 주장 행동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 방법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의사소통할 때 자기를 표현하는데 자기의 권리,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되 상대방의 권리나 뭐 이런 것들 침해하지 않고 그죠?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잘 나타내는 것을 주장 행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소통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주장 행동이 있고 비주장 행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장 행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기를 적절히 잘 주장하는 행동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있다는 거죠. 이 비주장 행동에는 뭐가 속하냐면 우리가 남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그냥 묵인하는 행동에 속하는 것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행동쯤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주장 행동의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공격적 행동입니다. 공격적 우리 행동. 그래서 소극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은 다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비주장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 행동은 우리가 자기의 권리, 생각, 느낌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관리자가 조직 관리할 때 간호사 대상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주장행동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조직 관리할 때 구성원 대상으로 주장행동 훈련, 교육 훈련이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장행동의 필요성에서 나와 있죠. 우리가 자기의 권리,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걸 잘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직 안에서 업무도 향상할, 업무 능률도 높일 수 있고 또 인간관계도 바람직하게 개선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더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즉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행동 훈련이 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건강에도 필요하고 조직에서 업무 능률을 더 높이는 데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행동, 그러면은 주장행동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거기 목적을 보시면 우리가 주장행동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목적 내지는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점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행위의 그 유형 확장하고 발전하도록 돕고 최대한 유리하도록 이거는 훈련 자체의 목적을 얘기한 거네. 네, 훈련 자체의 목적. 우리가 필요성이 결국은 자기 주장행동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이유. 필요성 이꼴은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필요성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간호 상황에서 자기 주장 행동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내용은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러면 요 주장 행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장 행동인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주장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주장 행동 우리가 주장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장 행동인가 쭉 나머지 내용은 다 주장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 주장 행동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해 주도록 한다던가 그 다음에 자기 주장적 메시지를 반복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자기 주장적인 언어로 메시지를 다시 시작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질문을 통해서 부담함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장행동 요거 주장행동 중에서도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의 주장행동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자기주장행동의 과제에서 나는데 과제라던가 자기주장행동 방법 이게 다 우리 주장행동할 때 주의점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를 예측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주장행동으로 적절한가 그렇지 않는가 요거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 번 읽어보지 않으셔도 한 번만 쭉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 권리, 느낌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눈을 꼭 보고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른 곳을 보고 응시하면서 주장을 한다. 소극적으로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눈을 꼭 바라보고 할 것. 그 다음에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장 행동할 때는 적절한 거리, 뭐 50cm에서 1m 정도가 우리가 적절하다고 그럽니다. 너무 가까이서 하면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너무 멀리서 하면은 소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도 적절하게. 그 다음에 그 음의 톤도 너무 높으면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소극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적절한 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예의는 갖춰야 되고 상대방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고 자기는 잘 표현해야 되고 뭐 이런 기술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장행동 부분에서는 문제로 예측하셔야 되는 것이 주장행동 훈련 왜 꼭 필요한가?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주장행동 방법은 교재에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리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관리. 네, 가도록 합시다. 시간 관리에서 시간
관리,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그러는 것을 넓게 보자면 주어진 시간을 모두 관리하는 게 광해 개념이고요. 아주 필수적인 그 의식주와 관련된 활동 뺀 나머지, 그죠? 시간을 관리하는 게 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협의의 개념의 시간 관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호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관리 활동을 그 유능한 관리 활동, 그 조직의 생산성을 더 높이도록 관리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 관리가 중요한 이유, 중요성,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죠. 개인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뭐 등등등. 그래서 그 중요성은 읽어보시는데, 결국 요약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조직 관리하는 관리자가 조직의 생산성을 더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도 시간 관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지 분주함이나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조직의 목표나 개인의 목표를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 관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시간 관리 방법 이렇게 소개했는데 뭐 썩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우리 효과적인 시간 활용의 전략에서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효과적인 시간 활용의 전략.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교재에 그 시간 활용 전략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빈 공간 어디에다가 이것도 작은 글씨로 꼭 메모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 관리, 시간 관리 단계 쓰시고요. 우리 시간 관리하는 것도 이러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1세대. 우리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1세대에는 메모지나 그 목록표 이런 거를 활용하던 시대가 1세대예요. 메모지라던가 우리가 목록표 이런 것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모하거나 목록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세대가 1세대. 우리 2세대 와서는 뭐 달력이라던가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약속, 뭐 기록부라던가 뭐 스케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세대. 그다음에 3세대 와서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그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활동의 우선순위 설정해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 없이 잘 활용하도록 하는 세대이고요. 근데 이 3세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직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늘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세대에 등장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4세대에 와서는 서두르거나 분주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목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즉 조직으로 보자면은 생산 능력을 더 높이는 것, 그죠? 우리가 생산성도 높이고 또 뭐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그 시간 관리 단계가 4세대입니다. 그래서 요 4세대에 등장한 도구가 뭐냐?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아마 시간 관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 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것이 제일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서 조금 생략이 돼 있거든요.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우리 하루에 하는 활동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분류하냐면 우리가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분류해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다,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활동이면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고, 이거죠. 그래서 시간을 4가지 활동으로 분류하는데, 여기가 일의 활동쯤에 해당되는 거죠. 일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걸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일의 활동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면서도 우리가 급박한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이런 거, 위기 문제 대처하는 거라던가, 그 밖에도 급박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거라던가, 우리가 급박한 문제라던가, 급박한 우리가 문제 처리한다던가, 아니면은 기간이 정해진, 우리가 기간이 정해진 우리가 프로젝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일의 활동쯤에 해당되는 거야. 일의 활동. 근데 여러분들 일의 활동은 중요하면서 긴급하잖아요. 근데 너무 관리자가 하루 중에 이 활동에만 너무 집중해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바쁘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필요하긴 하더라도 이 활동으로 다 채우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활동은 어떤 활동이냐면, 이해 활동은 요거는 우리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활동이에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활동입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활동이지만 급하지 않은 것,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조직에서 업무 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획, 우리가 새로운 기획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 능률을 더 높인다던가, 또는 개인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뭐 인간관계, 여러분들 팀워크를 잘 형성하면은 이거는 급박하진 않지만은 업무 능률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 조직 안에서는 뭐 팀워크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으로 보자면은 건강 관리하는 것, 여러분들 건강 관리가 급박하진 않죠, 그죠? 우리가 운동이라던가 뭐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이런 게 급박하진 않지만은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우리가 요 이해 활동쯤에 해당돼요. 많은 연구 결과 우리가 조직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는 CEO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중에 80% 이상이 이해 활동이랍니다. 이해 활동. 그래서 이해 활동이 많을수록 우리가 급박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활동이 많을수록 조직의 목적도 충분히 도달하면서도 개인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이해 활동을 가장 강조한다더라.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이해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줄여나가야 되냐면, 이 중요하지 않은 활동은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도 긴급한 게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긴급한 활동으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긴급한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그 일부 급한 전화라던가 질문이라던가, 그죠? 뭐 일부 급한 전화라던가 뭐 등등등 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급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이게 3회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3활동에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회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4회 활동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제일 빨리 줄여나가야 되겠죠. 여기는 제일 빨리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긴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 들어가는 것이 시간 낭비거리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시간 낭비 활동, 그죠? 활동 같은 것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하찮은 일,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하찮은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좀 여러 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는 활동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 4가지 활동 설명했을 때 어떤 활동을 설명했는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 중에서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려면은 우리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서두르지 않으면서 목표를 충분히 도달하고 개인의 만족도도 높이려면은 이해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활동이 많을수록 우리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다 도달할 수 있는데, 근데 이해 활동이 많으려면 일회 활동은 바로 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제일 빨리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 사회 활동이겠죠. 그래서 사회 활동을 제일 빨리 줄여서 우리 이해 활동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3회 활동입니다. 3회 활동 줄여서 이해 활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활동이 많으면 우리가 급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 앞으로 더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걸 계획한다던가 또 팀워크를 잘 구축해 나간다던가 뭐 새로운 지식 정보를 도입한다던가 또 건강 관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하잖아요. 이런 활동이 많아지면은 요 일회 활동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예방적 활동이 많아지니까 일회 활동, 위기, 긴급한 활동은 많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효과적인 시간 활용 전략에서 나왔는데 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소개한 것이 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거절해야 된다. 뭐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고 뭐 등등등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이 쭉 나열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 잘 알으시고 우리가 방법 소개한 거는 끝부분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정보관리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정보관리. 그래서 시간관리까지 우리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정보관리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정보관리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 개념이 있거든요. 용어 개념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정보관리에서 용어 개념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 자료라는 개념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리된 자료를 우리가 객관적 자료 그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환자 개개인별의 개개인별 뭐 입원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쯤에 해당되는 거고요. 객관적 자료.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조직 관리라던가 간호 업무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요 데이터가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해석되고 분석된 형태가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요 데이터가 우리가 조직화되거나 해석되거나 분석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하고 정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자면 환자 개개인의 입원 기간은 데이터라면 환자 분류군별 입원 기간 이런 것들은 정보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보쯤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쭉 모아서 체계화시키면은 우리가 정보 체계, 정보들을 조직화시킨 거죠. 정보 체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병원 안에 여러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간호 활동에 사용하도록 만든 정보 체계를 앞에 뭘 붙이면 되냐면 간호 정보 체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간호 정보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간호 정보 체계의 필요성 해서 나온 거 있죠. 예. 간호 정보 체계의 필요성은 뭐 거기 쭉 서술해 놨는데 결국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뭐 합리적 인력 관리, 업무 능률의 증대, 비용은 절감, 뭐 그 밖에 간접 간호 시간은 많이 줄이고 정보를 잘 활용하게 되면 간접 시간은 줄이면서 직접 간호 시간은 늘리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인력 수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 밖에도 간호 생산성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그 발전에도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성은 쭉 서술되어 있지만 반드시 읽어보세요. 요거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 특히 어떤 걸 잘 유념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비용은 절감. 그다음에 간호시간 중에서 환자 옆에서 하는 간호시간이 직접이고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간접시간이잖아요. 간접시간은 줄이는 거고 직접시간은 늘린다는 거예요. 늘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결국 간호 수업 세지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 써있지 않은데 그러면은 요 간호 정보 체계는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활용 분야를 볼 것 같으면은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약자로 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케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요 C가 케어, 즉 요거는 간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라고 해서 레이션 우리가 간호 행정이라 해도 되고 간호 관리라 해도 되죠. 행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서치, 그죠? 리서치, 연구, 간호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education이에요. 그래서 간호 연구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간호 연구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활용해야 되는 게 어디냐? 간호 수업 세지를 높이는 게 간호 조직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게 간호 관리학이잖아요. 간호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 교재에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는데 어떤 정보는 실무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거는 행정에 사용하는가, 요거는 아마도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환자 간호에 이용하는 정보, 관리에 이용하는 정보, 요거 구분이 가능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보 관리는 요 정도 봅니다. 그래서 정보 관리에서는 용어 개념 일단 알아보셔야 돼요. 예,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정보 체계가 왜 필요하냐, 필요성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는 분야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재에 네 가지가 자세하게 소개되진 않았지만 시험 문제로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거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몇 가지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4번 보세요. 4번 집단 의사결정 특징으로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재에 4번의 보기가 4번으로 돼 있죠. 결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개인결정, 집단결정 중에 용이한 거는 개인결정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용이한 거, 결정이 쉬운 거는 개인이겠죠. 요거는 4번이라기보다 1번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가 개인 의사결정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이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만족감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장점을 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번에서 1번으로 답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43번으로 갑니다. 43번. 조직 갈등의 순기능으로 옳게 묶인 게 뭐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조직 갈등의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이건 결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조직의 순기능적 결과냐 역기능적 결과냐, 이거를 순기능 역기능을 분류하는 거죠. 기억번에 보시면은 조직 발전, 이거 순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변화 세신에 저항한다, 저항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건 역기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우리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이거는 순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은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게 했다, 이것도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답이 어떻게 묶여 있어야 되냐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조합이 돼 있어야 돼요. 니은번은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가져왔다라고 설명해야지 순기능이지, 저항한다는 역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합된 보기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2번을 골라야 돼요. 기억, 디귿 이렇게 조합된 거를 고르는 게 답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번에서 2번으로 수정해 주시는 것이 정답에 더 가깝습니다.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47번 한번 볼까요? 수평적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설명된 것 이러는데, 수평적 갈등이라는 것은 위계가 같은 급 간의 개인 간의 집단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갈등이죠.
갈등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 이러랬는데요. 가치관 태도 인지의 차이로 발생한다. 갈등의 원인 맞죠? 그 다음에 부서 사이의 상호의존도와 관련되어 있다.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많거든요. 근데 부서 간의 분쟁과 관련성이 있다. 이것도 맞죠? 개선 막류의 갈등으로 업무활동 전문성 권위에 의해서 나타난다. 개선 집단과 막류 집단 간의 갈등은 수평적 갈등이 아니라 수직 수평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아니고 우리가 2번으로 답을 수정합니다. 2번으로 답을 수정해 주시고 예, 나머지 문제는 쭉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들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들 쭉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8장 통제부터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